네, 바른미래당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에 손학규 상임고문이 선출됐습니다. 당내 최대 과제인 화학적 통합과 정계 개편 등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전원회의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들어온 속보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방북할 대북 특사단 명단을 오늘 공개를 했거든요. 네. 정유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총 5명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 3월에 방북을 했던 특사단과 일단은 명단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남북 관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의 아마 차원에서 지난 3월달과 똑같은 특사단을 그러니까 구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예. 일관성도 일관성이지만 또 지난번에 갔던 특사단들이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다 이끌어왔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도 이게 현안이 상당히 정통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또 각별한 차원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날 이번에 또 특사단이 가서 1박 2일이 아니고 당일로 다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집중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현안이 잘 알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당초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이건 빠지고 그냥 기존 특사단 명단 그대로 확정된 것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사를 9월 5일 날 새로 보낸다 그럴 때 두 갈래 인선 시각이 있었어요. 하나는 기존에 했던 이 팀들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든가 서훈 국정원장을 보내느냐 아니면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가 또 이 분야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문정인 특보 등을 보내느냐 예. 이 두 갈래 시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원래 했던 지난 3월에 했던 정의용 실장 중심으로 보내게 된 건데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잘했지만 그때 3월에 했던 그런 연속성을 유지하고 실제 실행 부서를 담당하고 안보 라인의 책임자잖아요. 정의용 실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을 본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떻든 3월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구면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서로의 약간 신뢰 관계라 그럴까요? 그런 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의용 안보실장을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때문에 하루 당일치기로도 어느 정도 일정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봤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미 관계가 이제 교착 상태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 뭔가 신경전과 힘겨루기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또 중국이라고 하는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서로가 이 정도 양보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중재자 역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좀 정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결과가 발표됐고 손학규 상임고문이 이제 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바른정당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현실상 아마 젊은 피의 계획성보다는 좀 묵은지의 경륜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아마 당원들은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다 알다시피 지금 바른정당이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계파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두드러진 그런 경선 과정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기까지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권 후보의 반열에까지 올라갔던 이 손학규 고문의 그 정치적 경륜과 경험이 필요하다.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당내 그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안철수 전 대표 측의 조직적인 지원도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안심이 저는 작용한 가능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바로 지난주에 끝났던 민주당의 전당대회 그리고 또 그 앞서 있었던 평화민주당의 이 전당대회에서 각각 이해찬, 정동영이라는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들이 지금 기항하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도 상당히 이번 손학규 고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심이 작용하는데 하나의 모티브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마디만 하면은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이번에 결과는 사실은 약간의 이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득표율 차이가 손학규의 이번 대표로 신임 대표가 27.02%, 27%밖에 안 되는데 하태경 최고위원 당선된 사람이 22.86%이기 때문에 사실상 4점 몇 % 차이거든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
거의 육박해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도 19.34%가 됐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안심이 안심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죠. 안심이 예. 손학규 대표를 지원했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정설로 통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딱 열어보니까 국민의당 계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김영환 의원도 사실은 득표가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 투표율이. 그러면서 오히려 하태경, 이준석 좀 최고위원 그리고 좀 여성 최고위원으로 된 권은희 의원 다 바른미래당 계열이거든요. 실제로 다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계열이 이런 당원 수가 바른미래당보다 2, 3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보다 바른정당, 예. 네, 바른정당보다 2, 3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거는 국민의당 계열로서는 약간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당내 통합일 것인데 네. 당 대표는 국민의당 출신의 손학규 신임 대표가 됐습니다만 다른 지도부는 이제 바른정당 출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당내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난제가 좀 봉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앞서 저 당심은 상당히 묵은지 경륜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 지금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또 이준석 전 후보 같은 경우가 이번에 다 같이 최고위원에 들어가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심은 상당히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로 대표되는 그러한 경륜과 경험도 필요하지만 이 지금 그 하태경,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젊은 피의 혁신도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정과 개혁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분명히 손학규 대표한테 분명히 주어진 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학규 대표가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예.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정당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이 자유한국당 이 두 당이 지금 정치를 다 이끌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이 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그런 존재 가치가 완전히 지금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기국회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견인해낼 것인가가 아마 손학규 대표의 그런 가장 큰 숙제인데 그 만약에 그런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낼 수만 있다면 당의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다면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앞으로 지금 내년 후반기 정도에 예상되는 본격적인 야권 재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어떠한 중심을 잡아나갈 것이냐.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손학규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의 부분인데 야권 재편 과정에서 소위 말해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재편 과정의 하나의 변수로만 참여해버린다고 한다면 아마 당내 갈등은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본인이 쭉 이야기했던 중도개혁신당, 그러니까 중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야권 재편을 해나가면서 바른미래당의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예. 그 과정에서는 아마 당내의 여러 가지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야권 재편 과정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도개혁 통합정당을 주장을 하고 있는 손학규 신임 대표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를 좀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는 이제 걸어온 길을 보면 민주화 운동을 했었고 예. 과거에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같은 데 이제 있었다가 이제 한나당까지 있었다가 탈당해서 또다시 이제 민주당 계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다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그럼 앞으로 가는 통합에 정계 개편을 할 경우에 어느 쪽하고 통합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이 여권에서도 뭔가 연정을 하자고 하는 제의가 바른미래당으로도 지금 과반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다음 총선으로 갈수록 여권과 손잡을 가능성은 좀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을 게 가능한가?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는 탄핵에 의한 국정농단과 탄핵에 의한 어떤 적폐 세력이라는 거로 약간의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결국에는 통합을 하게 되면 한국당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한국당을 개혁한 뒤에 새로운 깃발과 한국당이 새로운 최소한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그러한 뒤에 바른미래당이 거기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바른미래당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제3세력을 끌어들여서 그래야만이 바른미래당의 입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시도할 가능성이면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용어로 말하면 그런 게 이제 빅 텐트, 중도 보수의 빅 텐트라고 하는 명분으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빅 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어느 쪽으로 빅 텐트로 갈지 빈 텐트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과의 관계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서서 가장 먼저 좀 올드보이의 귀환에 네. 한 힘을 얻어서 이번에도 당선이 됐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셨기 때문에 각 당의 대표들이 지금 올드보이 과거에 같이 함께 일했던 인맥들이 같이 지금 다시 등판을 한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좀 일종의 좀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뭐 지금 각 여야의 대표들이 사실 오랫동안 그 한솥밥을 먹기도 하고 또 한때는 또 정적이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흩어졌다가 뭉쳤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인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깊고 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이 좀 서산해지는 해가 벌겋게 하늘을 불태우듯이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적 마지막의 대목을 멋있게 장식해 보려는 생각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또 이제 경쟁 의식도 상당히 아마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이 협치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둔다고 한다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지금 그 대표 취임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협치 쪽에 나름대로 방침을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손학규 지금 바른미래당의 이제 신임 대표라든지 또 평화민주당의 이 정동영 대표라든지 또 그리고 또 한솥밥을 먹었던 자유한국당의 그 빈병준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소통에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좀 낯서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위의 차원에서는 상당한 소통과 협력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당대표로 맡고 계신 분들이 지금 원내까지는 사실 왈가왈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원내는 원내대로의 나름대로의 논리대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때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알력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가 결국은 아마 향후 여야 간의 여러 가지 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올드보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11년 만에 이렇게 절묘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느냐 생각이 드는데 예. 11년 전 2007년에 당시 민주당 계열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 바로 지금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후보가 세 사람이 경선을 벌였어요. 당시에는 정동영 후보가 이제 대권 후보가 됐죠. 그런데 정동영 후보는 지금 가장 작은 당의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당시 3위를 했던 이해찬 후보는 지금 가장 큰 민주당의 이제 대표가 되는 이 세 사람이 대표가 됐고 당시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쳐서 다시 지금 요즘에 최근 나오는 얘기는 당시 대선 출마를 당시에도 준비했던 김병준 당시 전 정책실장은 지금 현재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는 아주 절묘한 11년 만에 데자비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좀 관계 개선 그리고 협치까지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제 각 당의 대표들이 잘 구축이 됐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사상처 당정청 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이번 회의가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좀 보셨습니까? 아까 당정청 전원회의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정치사회에 이게 당정청 회의는 상당히 많았어요. 고위 당정청 회의라고 해서 당과 이 청와대나 정부를 대표하는 고위급 인사들 간의 회의는 있었지만 어제처럼 전원의 당 소속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다 참석하고 내각의 국무위원들이 다 참석하고 나아가서는 뭐 피우진 보훈처장 같은 이 또 차관급 이런 이 정부 고위 관료들도 다 참석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러한 그 자체는 상당히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행사를 했을까? 예. 그것은 제가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의 지금 위기가 상당히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다 알다시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하락 국면에 지금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야권과 이 공세가 상당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점도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원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팀이라는 걸 분명히 한번 이렇게
이 다짐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당장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 계획입법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부가 지금 제출하는 확장적 예산안까지 원안대로 통과돼야만 문재인 정부가 2기, 3기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주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뜻으로 뭉치자는 그러한 화합과 통합의 의지를 다지는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바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현재 시점은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지금 취임 1년 4개월이 된 상황에서 마침 지지율이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어쩌면 이제 집권이 2기로 넘어가는 이제 새로운 개각을 했으니까 2기로 넘어가는 건데 일종의 약간의 위기 지지율 같은 데서 여러 가지 국정에 50% 초반의 지지율도 나오면서 이제 50% 이하로 가느냐가 있느냐 이상으로 가느냐 그것도 중요한 고비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국정 위기의 첫 고비이기 때문에 이 고비길을 잘 넘기면 앞으로 좀 순항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고비길에서 뭔가 이 다리가 흔들리고 그러면은 국정 운영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다 모여서 여권 전체가 당정청의 힘을 모아보자는 건데 이 장관들까지 원래 수석들하고 청와대 국회의원들 청와대 부르면 청와대 수석들은 원래 참석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장관들까지 참석한 거는 처음 있는 아주 이례적인 건데 이런 거를 해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그걸 잘 넘기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하나는 단합이 굉장히 여권 내부의 단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또 하나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바로 그런 초심 차원에서 어저께 이제 적폐청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집권 2기의 3대 소명을 밝히면서 말씀하셨던 적폐청산을 가장 먼저 거론했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정부와 청와대 중심으로 이렇게 적폐청산을 꾸려왔다면 이번에 이렇게 여권에 있는 모든 당원들을 다 부른 상황에서 이렇게 적폐청산을 다시 강조했다라는 것. 이 또한 아까 언급하셨던 입법 부분에 대한 힘을 좀 발휘해달라라는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상당히 저는 복합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방금 언급하셨듯이 초심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가 집권 2기를 맞이하면서 아마 당 소속 전 의원까지 다 모든 의원들 다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 적폐청산을 이야기한 부분은 결국은 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느냐. 그건 결국 촛불혁명의 명령이다. 촛불혁명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사회의 그동안 잘못됐던 걸 바로 잡아달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였다고 한다면 그동안 지금 1년 정도 적폐청산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걸 갖다 변함없이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다짐함으로써 지금 지지율이 지금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는 국민에 있어서 이 자신들의 여권 지지층들을 결속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결속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개별적으로 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언급 중에 국가 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 소위 말하는 지금 사법부 특히 대법원의 재판 거래법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가 지적되고 있지만 대법원 여러 가지 협조가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좀 상당히 강한 우회적인 메시지를 좀 던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 앞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야권을 비롯한 재앙이 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공정경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정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적폐청산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공정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빨리 척결하는 것이 또 우선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과 아울러서 공정경제 성장도 공정경제도 갖고 가겠다는 것도 있고요. 또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금 조금 논의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 공수처에 관한 논란이 지금 아직 조금 잠재운 상태인데 이 부분도 적폐청산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그런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적이고 아주 제도적인 장치인 공수처가 도입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 아닐까. 그러려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입법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다시 좀 강조한 것이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 적폐청산을 강조한 거는 결국에는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아까 좀 초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건데 초심이 핵심이 이 정부가 들어서 가장 먼저 해온 게 적폐청산과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수레바퀴에서 굴려왔다고 봅니다. 적폐청산과 개혁, 두 번째는 남북의 어떤 비핵화 평화 정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종의 경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거하고 공정 경제하는 이런 세 갈래 수레바퀴로 굴러왔는데 예. 이런 수레바퀴로 굴러왔는데 이거를 뭔가 멈춰버리면 여러 가지 차질이 빚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굴렁쇠를 계속 굴려야 되는 것처럼 계속 굴려야 되는데 그게 적폐청사인데 그러나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청사는 많이 이제 진전이 됐습니다만 재판에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이후에 이제 앞으로는 그걸 확대해서 최근에 사법부의 이런 개혁 논란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그다음 또 지방자치단체 앞으로의 이런 비리 같은 것도 감사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군의 개혁. 지금 현재 이번에 계엄령 검토 그런 거에다가 그다음에 시민사회 개혁 이런 것까지 초괄적으로 해서 이 적폐청산과 그 개혁은 사회 전체의 개혁은 계속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사정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때 그러다 보면은 반대 진영 야권에서는 왜 적폐청산도 아직까지 그것만 강조하느냐 오히려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시대 정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론을 펴고 있는 것이죠. 네. 경제 문제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세 가지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2기에서도 이 3대 소명으로 적폐청산, 경제 그리고 평화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이야기를 좀 짚어보자면 경제 정책 방향은 그대로 나아가되 여기에 있는 미비점을 좀 보완을 해서 보완책을 더 마련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라고 한다면 즉 다시 여권에 조금은 더 입법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이 의견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한 거는 며칠 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는데 며칠 전 상황에서 야권에서 지금 현재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든지 대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우리 절대 폐기할 수 없고 계속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갈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어저께 새로 등장한 용어가 속도 있게 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은 했습니다마는 보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등장을 시켰어요. 공식적으로. 그 말은 뭐냐 하면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하지 않지만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 뭔가 부정적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는 뭔가 이 한계를 보여준 게 있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한 거거든요. 수긍한 것이다. 네, 어느 정도 예. 인정하기. 왜냐하면 무조건 강하게 추진하겠다 하면 그거에 피해를 보는 이런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만들이 또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생이라고 하는 거는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또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아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사실상 이거를 폐기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일종의 변경을 시킨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 수치가 뭔가 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고용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요번에 올해 7월 기준으로 작년 7월과 비교했을 때 5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수치가 잘못됐다는 말은 없거든요. 고용 쇼크가 악화가 온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지 않되 일부 보완을 하면서 실용주의를 가미해가지고 연착륙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보완책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꺼내드렸다는 데서 네. 의미를 좀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뭐 보완책이라는 뭐 그 이야기보다는 저는 예. 제가 듣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공동문명체라는 이야기가 더 좀 와닿더라고요. 중요하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 정책 기조를 계속 갖고 가겠다는 의지를 좀 더 도드라진 것이 오히려 아닐까. 더 그걸 강조한 것이다. 저는 뭐 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뭐 그 전원회의 끝나고 나서 홍익표 당 수석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도 필요하고 고통도 수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보완은 하겠지만 그러나 경제 정책에 대한 속도를 오히려 높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새로 대표가 된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당청 간의 그런 이 회의가 활성화되고 정리화되면서 아주 긴밀하게 하면서 상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법들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면에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김성태 원내식 대표의 표현대로 한다면 한 놈만 팬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놈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기국회에서 이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싸고 여당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한 충돌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런 경제 문제와 관련된 입법의 임무를 가지고 나온 만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아무래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할 것 같은데 앞서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도왔지만 한눈만 팬다. 그렇다면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것이만 중점적으로 반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도 굉장히 좀 난항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9월 작년에 정기국회는 여권이 상당히 주도하는 정국이었고 야권이 뭔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드디어 이제 야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하게 서로 공방전을 벌이는 이런 국회가 될 거로 보이는데 이제 여당은 어차피 이제 정부가 어저께 이제 그게 이제 단합 대열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굉장히 뒷받침하는 이런 거를 이제 입법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또 뭔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하기 어려운 혁신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대통령이 요즘 강조하는 규제 혁신. 근데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예. 이제 은산법이라든가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프리존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일종의 적폐청산이라든가 사회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제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 올해보다 정부에서 이번에 만든 안을 보면 99.7%가 늘어나는 거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470조 5천억 원의 슈퍼 예산을 만드는데 이게 대해서 여당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일자리 해결이라든가 이게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야당에서는 이건 뭐 세금 중독 성장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식으로 이제 이걸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입법 그리고 예산 이런 데서 여러 부문에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도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순탄하게 잘 통과될 수 있을지 좀 주목되는 후보자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 뭐 지금 장관 청문회가 대상이 지금 5명이 지금 예. 확정돼 있고요. 그리고 또 아마 추가적으로 한 분 정도를 더 바꿀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장관 청문회만 6명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이번에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헌법재판소장 또 청문회가 있고 또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그러니까 총 한 뭐 10명 넘게 아마 상당히 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 같은데 관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개각 발표 나고 나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유원회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 후보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원회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과거, 그러니까 지금 교육 상임위를 통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소통 감각과 정무 감각이 탁월하기 때문에 책임자라는 것이 이제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야당의 생각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예. 오히려 지난번 그 원 시절에 입법했던 것이 교육계 내의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문제를 섣불리 건드리는 바람에 상당한 반발을 자초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현안에 대해서 그만큼 정통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세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의 지금 지역구의 사무실 일이 뭐 또 피감기관에 들어가 있다 이런 뭐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과연 유원회 의원 후보자가 이번에 지금 과연 이 청문회 통과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청문회 관련한 한 분들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장 예.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가 지난번 지명돼서 헌법재판관이 될 때도 소위 말해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국회 본회의 인준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앞서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그때 부결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그 청문회에서 유남석 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어떻게 그 관문을 잘 통과하느냐도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윤혜 생각합니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역 의원이잖아요. 네.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뭐 보통은 쉽게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내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단 있잖아요. 한 번도 그 현역 의원들이 가서 장관 인사청문회 가서 탈락한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낙관은 합니다만 그러나 유원회 의원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가 강한 만큼 예.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만 하면은 예. 그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에 현역 의원 불패 장관으로 들어가는 게 실패한 경우가 없거든요. 예. 불패 신화로 해서 한 30명 가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은 그 분야도 교육 분야가 얼마나 의견이 많습니까? 이게 가장 논란이 많은 부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겪고 이번에 또 청와대 그게 이제 지명 철례를 하는 이런 그 일종의 그 글에 보면은 동의한 사람이 한 3만 명 정도 될 정도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현역 의원 불패의 공식이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은가 현재까지 현재 분위기는 그럼 그렇습니다. 좀 주목되는 후보자 있으십니까? 현재 이 5명 이번에 된 사람 중에서 장관 후보자. 장관 예. 후보자 5명이잖아요. 현재까지 며칠 전에 발표한 예. 사람이 그분들 중에 현재 특별하게 문제가 등장한 경우는 없고 현재 유은혜 교육장관 후보자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분은 뭐 무슨 논란거리가 현재 있어서가 아니라 현재 육군 중심의 군에서 계속 지금은 현 정부 들어서서 그 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해군 출신인데 이번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공군 출신으로서 일종의 육군이 주도해온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거 일환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한 주 정치권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